2026년 상반기 코스피는 9천선을 넘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6천대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조정이라 부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주식구루들이 말하는 하락장의 세 가지 분류에 이번 사태를 하나씩 대입을 해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디에도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하락장이 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주식 구루들이 말하는 하락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조적 하락장. 금융 시스템 내부에 거품이 터지면서 오는 하락입니다. 부채 과다, 자산 버블 붕괴가 원인이고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이 대표적이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낙폭도 제일 큽니다. 두 번째, 경기 순환적 하락장. 경기 사이클을 따라가는 하락입니다. 경기 둔화, 금리 인상, 기업 이익 감소가 원인이 됩니다. 구조적 하락장보다는 짧고 경기가 돌아서면 같이 반등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 드리븐 하락장. 전쟁, 팬데믹, 오일19처럼 외부 충격으로 갑자기 터지는 하락입니다. 낙폭은 빠르고 급격하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된 게 아니면 회복도 매우 빠릅니다. 2020년 코로나 급락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아는 정석적인 하락장 분류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스피 폭락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어딘가 어색합니다. 구조적 하락장이라기에는 부채 위기나 금융 시스템 붕괴가 아니었거든요. 경기 순환적 하락장이라기에는 경기 침체가 먼저 온 것도 아니었고요. 이벤트 드리븐이라면 전쟁이나 재난 같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반기에 101%를 넘게 오르면서 한때 9천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만 22.19% 급락하면서 6월 말 8,476에서 7월 말 6,595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월간 하락률이었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버블.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제적으로 이걸 AI 버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트리거. 미국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이제 반도체를 그만큼 안 산다 라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급락의 방아쇠가 당겨졌고, 이후에도 중국 반도체 굴기 뉴스, 엔비디아 관련 의혹 같은 개별 이벤트들이 연쇄적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핵심인데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 투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자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기계적으로 청산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25년까지 딱 27년간 13번 나왔던 서킷 브레이커가 2026년 한 해에만 7번 터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루들의 말을 빌려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약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 라고 존 템플턴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폭락은 아직 비관과 회의 사이 어딘가에 있어 보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사이클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늘 극단과 극단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고요. 버블도 폭락도 결국 그 진자 운동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번 코스피 폭락은 기존 세 가지 하락장 분류로는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는 버블, 이벤트 트리거, 레버리지 청산이 동시에 겹친 복합적 폭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자금이 특히 레버리지 상품으로 과도하게 쏠리면 상승할 때는 매우 화려하지만 무너질 때는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하락장을 유형으로 딱 나눠서 이건 이런 케이스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본업이 있는 우리 같은 투자자는
애초에 이런 국면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이 왜 기회가 될 수도 있는지 논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회복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구조적 하락장은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부채가 정리되고 시스템 자체가 재건되어야 하니까요. 2008년이 그랬습니다. 반면 이번 폭락의 핵심 증폭 요인은 레버리지 청산이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의 펀더멘털이 통째로 무너진 게 아니라 과도하게 쏠려있던 레버리지 상품이 기계적으로 청산되면서 낙폭이 증폭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7월 30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17% 넘고 반등한 것도 역설적으로 이 폭락이 펀더멘털 붕괴보다는 수급 발작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게 100%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AI 관련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면 버블 우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진짜로 꺾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보다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확률적 판단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바이 앤 홀드는 이런 변동성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정해준 비중대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며 버티는 전략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업이 있어서 시장을 매일 들여다볼 수 없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바이 앤 트레이드는 지금처럼 펀더멘털 붕괴가 아닌 수급발 급락이라는 판단이 설 때 낙폭이 과대한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렸다가 반등 이후 일부를 차익 실현하며 리밸런싱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건 판단이 틀렸을 때에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처럼 구조적 붕괴라기보다 레버리지발 수급 충격에 가까운 하락장에서는 무작정 공포에 팔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바이 앤 홀드로 담담히 버티거나 혹은 바이 앤 트레이드로 저가 구간을 활용하는 두 전략 모두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하락이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